뜨겁게 불이 타는데 피하기 따라도 해야 되는데 누워서 그대로 죽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특히 이제 메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전 국민의 관심이 대구에 쏠려 있었던 2003년 2월 19일 수요일. 모든 이들이 잠든 새벽 3시경 서울 강남에서도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화재 발생 지점은 강남의 한 모텔 3층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투숙 중이던 손님들이 대피하며 큰 소동이 있었지만 불길은 금방 잡혔습니다. 모텔 302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뻗어나와 복도를 통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모두들 신경이 곤두선때라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방화범의 소행이 아닐까 추정하던 그때 피해를 확인하던 중 이 사건이 단순 화재 사건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302호 침대 위에 숨져있는 젊은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던 걸로 보아 잠든 상태에서 화마를 피하지 못해 사망한 걸로도 보이지만 발화지점이 침대인 걸로 보아 사체를 소외하기 위한 방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방화로 인한 사고일까? 사건의 방향이 양갈래로 나눠지던 그때 사체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체에는 자상 등 흉기에 의한 공격흔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 탈출할 수 없었던 걸까? 그런데 몸에서 알코올 성분이나 약독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도 내에서 매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났던 시점에 이미 호흡을 하고 있지 않았던 피해자. 경찰은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모텔방에서 화재로 위장된 채 살해당했는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분은 새벽 1시쯤 투숙을 하셨어요.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어떤 남자분이랑 들어왔어요. 남자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새벽 1시에 함께 피해자와 투숙했다는 남자. 하지만 당시 화재로 인해 밖으로 뛰쳐나온 투숙객들 중에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사라져버린 의문의 남성은 누굴까? 경찰은 용의자를 찾아내기 위해 CCTV와 피해 여성의 유류품을 확인했습니다. 방에선 당시 여성이 입고 온 황토색 방코트가 그을린 채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속옷조차 안 입고 반코트만 걸치고 모텔에 들어올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피해자의 물건이 남아있지 않아서 경찰은 신원 확인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이 지문을 살려내 겨우 신원을 확인하자 사망한 이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29세의 여성 권씨. 당일 그녀의 행적에 대해 조사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오빠, 나 졸려. 전화 좀 하지 그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성. 경찰은 상대방의 번호를 통해 연락을 받은 남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있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19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이거를 찾아보는데 단 한 줄의 기사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지금 대구로 가 있는 상황이어서 2003년 2월 18일에 그냥 처참하죠. 네. 처참하게 수백 명이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기사 쓸 수도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이 사건도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이고 잊혀진 죽음이어서 그러니까요.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화재 사건들을 많이 다뤄봤는데 이제 불이 났는데 어떤 부동 자세로 창가가 아닌 침대에 그냥 누워 있다. 이게 약간 좀 벌써 이제 좀 이상한 부분인데 말이 안 되죠. 네. 뜨겁게 불이 타는데 피하기 따라도 해야 되는데 네. 아니면 방어 자세라도 취해야 되는데 누워서 그대로 죽었다. 그럼 뭐 누가 봐도 이상하죠. 특히 이제 메가. 네. 그러면은 결국 이게 죽었구나. 그냥 죽은 상태에서 불이 났구나. 네. 그러면 이제 크라임 컨실먼트 앗은 범죄의 은닉 방화가 명확한데 네. 그러니까 뭐 약물도 안 나오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죽였을까라고 하는 부분. 근데 옷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비구폐색이 가장 크겠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넓게 이제 벽에나 이런 거를 누르면은 베개로. 예, 네. 그죠. 목에 이런데 설골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게 경부 압박이 안 된 상태에서 죽는 그런 형태로 죽이려고 하면은 당연히
근친자나 아닌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렇게까지 네.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모텔이라는 공간을 선택한 것도 공간, 어쨌든 들어와야 되니까요. 옷을 벗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저기 저항선이 없었던 거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이 이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이게 피해자가 그 당시 이 공간 안에 반코트 회색 본인 반코트만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이게 가져갔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들어올 때는 옷을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겨울이고요. 근데 여기가 아마 들어온 거는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 목격자가 모텔 종업원이 그렇죠. 두 사람이 같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당연히 그 남자가 아니 같이 있었던 사람이 네. 옷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태웠을 수도 있죠. 네. 어차피 지금 죽었잖아요. 네. 그럼 저기 먼저 태우고 이렇게 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보다는 세웠다는 게 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건 딱 기록이나 뭐 이런 부분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이제 그 안에 뭐 타담한 피해자의 옷이 있었다라는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가져갔을까요? 왜 가져갔냐? 그러면 도망을 못 가게? 아니 죽었는데?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신원을 파악 못하게 하려고 했구나. 저기 완전히 타버리면은 네. 지문도 다 타버릴 테니까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문이 안 탈 수도 지문이 검출됐으니까 안 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겠다. 2003년이니까 최대한 어쨌든 여자에 관한 증거나 뭐 관련된 거를 없애려고 했을 거다. 아니 옷 네. 같은 거에 옷 가지고 사실은 신원을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지문 안 나오면은 네. 2003년도니까요. 근데 이제 핸드폰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여성 신원 확인 이후에 이 그렇죠. 사람 명의 핸드폰으로 확인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은닉, 은폐, 방화다. 그건 계획성이 명확하죠. 네, 이게 장소가 모텔이라는 공간을 선택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뭐 이 여성의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공간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수로에 저희가 불이 났던 시신도 많이 봤고요. 이 모텔로 들어와서 이걸 하고 이렇게 죽였다라는 게 유인이 쉬었지 않을까요? 여자니까. 그러니까 유인이 쉬었다라는 거는 이제 모텔을 같이 가는 관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사실 뭐 모텔에 끌고 가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술을 먹이지 않는 한. 네. 또 사실 그 목격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2003년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쉽게 유인해서 모텔에 가서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자 내용을 보니까 너 졸린데 전화 좀 하니까 이 얘기 뭐냐면 거기에 놓고 이제 약간 좀 자는 형태에 있을 때 한잠 자고 있어. 내가 뭐 금방 올게라고 할 때 옷을 가지고 바깥으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뭘 한 상태에서 네. 다시 들어와서 살해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그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성관계를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럼 뭐 그 정도의 근친이거나 가까운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네, 주변인들부터 그럼 좀 찾아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경찰은 피해자가 문자를 보낸 남성을 찾아 나섰는데요.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피해자 권 씨는 모텔에 투숙하기 30분 전인 2월 19일 새벽 0시 33분에 한 남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들어오기 전인 18일 밤 10시 30분경과 11시 55분경 그리고 모텔에 입실을 하기 전인 19일 0시 51분경 통화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동일인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문자를 보낸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권 씨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기지국은 모두 모텔 근처였습니다. 경찰은 문자 수신자를 추적했고 그 사람이 30대 남성 정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문자요. 제가 2-3달 전에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문자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약속한 여자랑 동거하고 있어요. 제가 거길 왜 가겠습니까? 과연 정 씨의 말은 사실일까? 그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 씨에게 동거녀가 있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액정이 깨졌다는 정 씨는 화재 며칠 전에도 본인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동거녀도 있는 정 씨에게 권 씨는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걸까? 피해 여성과 정 씨는 과거 부부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2000년 5월
당시 26살이었던 피해 여성 권 씨와 결혼했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권 씨가 정 씨의 누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장인 정 씨의 누나와 종업원인 권 씨 사이에 갈등이 점점 커진 겁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대잖아요. 아니, 만날 전처랑 누나랑 싸우니까 저도 화가 나서 전처랑 싸우고 나중엔 제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맘이 떠났어요. 아예 문제를 회피해버렸던 정 씨는 2001년 7월경 현재 동거련을 만나 2001년 9월부터 동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2002년 3월 27일에 서류상으로도 권 씨와의 이혼 절차를 끝낸 정 씨. 그리고 2003년에는 동거녀의 부모님도 만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에 이미 남남이 된 정 씨에게 권 씨는 왜 그런 문자를 보낸 걸까? 경찰은 1년 동안 정 씨와 권 씨 사이의 일들을 조사하는 한편 사건일 날 밤 정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정 씨는 2월 18일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날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고 늦게 온다고 했어요. 다음날 새벽 4시 정도에 취해서 들어왔고 샤워 후에 잠들었어요. 사망한 권 씨가 투숙한 모텔 직원에 따르면 새벽 1시경 남자가 같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정 씨의 알리바이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우리랑 같이 있었습니다. 18일부터 다음날 넘어갈 때까지 같이 마셨어요. 근데 1시쯤인가 자리가 끝났어요. 정 씨에게 생긴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까지의 알리바이 공백. 그는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 한 걸까? 경찰은 조사를 하던 도중 동거녀에게서 묘한 진술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2월 중순 이후 오빠가 평소와 달리 술을 자주 마시고 울기도 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술 마신 것도 문제가 됩니까? 월초부터 회사가 잘 안 돼서 힘드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술김에 운 것뿐입니다. 네, 통화 기록을 봤는데 모두 다 한 사람에게 전 남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 씨라는 사람으로. 근데 이제 본인은 문자가 뭐 온 걸 확인 안 했다. 액정이 깨져서. 근데 뭐 이게 본인이 몇 달 전에 깨졌다고 하는 액정으로 본인 핸드폰으로 딴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 잘 계획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부실한 게 많은. 돌아가신 분하고 그 같이 들어온 남자는 그 전에 모텔에 들어오기 전에 통화도 하고 또 한 뭐 입질 전에도 통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뭐 거기 왔니? 뭐 이쪽으로 와라. 뭐 이렇게 이런 정도. 여기 보면은 우리 술 먹는데 술 같이 먹고 네. 또 같이 나가서 뭐 이런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동선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범죄 혐의점이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권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기가 뭐 가진 않았다고 해서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럼 당신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기다리고 있다고 한 사람이 바로 딴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는 제3의 인물설에 대해서 이건 좀 경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CCTV로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네. 종업원도 그 기억을 못했죠, 얼굴을. 왜냐면 네. 뭐 그걸 기정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또 뭐 고개 숙였을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돌아가신 분이랑 어떤 남자가 들어갔고 그 남자 나왔고 네. 그 돌아가신 분은 거기서 돌아가셨고 1시 뭐 2시 사이 왔다 갔다 해. 근데 통화를 같이 했고 문자를 보냈던 남자는 실제로 전 남편이었고 그 근처에서 술을 먹다가 같이 나갔는데 3시간이 빈다. 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의심받는 건 뭐 명확하죠. 참고로 이제 그 화재 발생이 이제 3시를 지나서 모텔에서 발생을 했고 남자는 4시에 도착을 해서 샤워 후에 잠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그 동거녀에 따르면은 평상시와 달리 술을 자주 마시고 울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뭐 그 2월 한 달 전부터 사실 좀 회사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었다라는 뭐 추가 워딩을 동거녀가 하고 그 이제 동거남도
회사가 안 돼서 힘들어서 그런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차피 동거녀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자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 중요한 건 그날 술을 마셨던 지인들이 알리바이 네. 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같으면야 뭐 당연히 CCTV나 블랙박스 찾아서 본인이 확인하면 되지만 2003년도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희가 많이 그 재판 판결문에서 보는 범인이라면은 본인이 범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그걸 좀 숨겨야지 이게 술 먹고 울고 티를 내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법한 행동이거든요. 이 그러니까요. 행동이. 근데 이제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동거녀의 진술이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의 이제 행동의 변화를 네. 이 관계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네. 확인해 줬다고 하면 모르죠. 근데 이 확인받아야죠. 술자리가 그 지인들하고 했던 술자리 꽤 길거든요. 저녁쯤 전날 저녁쯤 될 때부터 만나서 새벽까지 어쨌든 넘어가서 길게 만난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뭐 적어도 다 6시간, 6, 7시간.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계획 범죄나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 저희도 이제 예전에 뭐 자기 아버지 이사장 죽이고 이런 사람들도 어떤 술자리 테니스 동호회 술자리 만들었다가 막 중간에 빠져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좀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허술해요. 이 술자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인한테 4시까지 뭐 말하자면 같이 있었다.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4시쯤에 왔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같이 먹었던 정 씨는 1시에 나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네. 알리바이가 이거 뭐야 이게 그 트릭을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굳이 알리바이 때문에 있었던 자리는 아니.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거기서 불러내기 위해서 네.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혼자 있어서 나오라 그러면 좀 꺼릴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불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러기에는 또 뭐 계획한 범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요 알리바이 부분은 실제로는 예를 들면은 그 피해자의 신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 요 알리바이도 굳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뒤에부터 깨지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당시에 뭔가 알리바이가 불투명했던 전 남편 정 씨. 하지만 그도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행적이 묘한 정 씨의 3시간. 하지만 그는 정확히 그 시간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지인 2명이랑 같이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완전히 만취였어가지고 어떻게 헤어지고 집에 왔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술집을 나와서 집까지 2시간 정도 걸은 것 같은데. 만취로 인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엔 기억에 전혀 없다는 정 씨. 검찰이 주변에 확인해본 결과 정 씨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내지 2병. 그런데 당일 주점에서 남자 셋이 먹은 술은 소주 총 5병. 6시간가량 술자리임을 감안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주량 이내의 술을 마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런데 지인들은 그 술자리에 숨진 권 씨가 들렸었다고 했습니다. 오후 9시를 넘어 술집으로 왔다는 권 씨. 전 남편인 정 씨로부터 쇼핑백 하나를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전처가 오기 전에 이가 쇼핑백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 3천만 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갚을 돈이다 그러면서요. 경찰은 그가 피해 여성인 권 씨와 채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정 씨는 권 씨로부터 2002년 4월경 2천만 원을 차용하여 2002년 7월경 변제하였고 2002년 10월경 2천만 원, 2003년 1월경 1천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다시 차용했습니다. 정 씨는 2월 18일 한 달 만에 3천만 원을 갚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 씨는 그날 쇼핑백을 들고 본가에 들러 친어머니, 친누나에게
쇼핑백을 보여주며 그 안에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했었고 그날 저녁 호프집에서 친구들에게도 자랑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왜 전처에게 돈을 빌린 걸까? 그리고 전처인 권 씨는 정 씨에게 3천만 원이란 돈을 왜 빌려준 걸까? 전처가 저랑 재결합을 원하고 있었어요. 돈도 그럴 생각으로 성큼 빌려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동거녀가 있어서 전처랑 재결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그날 갚아버린 겁니다. 이혼했지만 정 씨와 권 씨는 간혹 만나 잠자리를 갖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 씨가 정 씨를 향한 여전한 감정에 잠자리도 하고 돈도 빌려줬던 걸까? 하지만 정 씨가 재결합 거부 의사를 표하고 권 씨가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화를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가 밝혀진 놀라운 사실, 그날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돌구이 김박스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신문지로 싼 자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묵직하게 한 뒤 쇼핑백에 넣어둔 겁니다. 정 씨가 3천만 원을 출금한 이력이 없어 추궁하자 사실 돈이 아닌 돌멩이를 쇼핑백에 넣어놨다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 앞에서 빚을 갚는 척 쇼핑백을 건넨 걸까? 정 씨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두고 정 씨를 더욱 수상하게 여겼고 더욱 명확한 물증을 찾던 도중 사건이 있던 날 새벽 1시 1분경 정 씨가 권 여인에게 전화를 했던 통신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권 씨의 문자를 받고 얼마 후 정 씨가 권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그 발신지가 피해자 권 씨가 있던 기지국과 동일합니다. 역삼일동 기지국이었어요. 둘 다 모텔 근방에 있었던 거죠. 네, 이 지금 돈을 전 부인에게 빌렸다가 한번 금방 3달 만에 갚고 다시 또 한번 뭐 빌렸다 갚고 뭐 이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고로 정 씨가 전과가 있는데요. 군무 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타령. 네,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 폭처법. 네, 이걸로 벌금 2번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폭처법은 집단 폭행이라든가 뭐 야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좀 폭력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타령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좀 애매한데 이 군무이탈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휴가 나왔다가 안 들어가면 군무이탈죄예요. 이 정도라고 보면 범죄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둘 사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본인이 이게 정 씨의 용의자인 현재 정 씨의 주장은 전 부인이 나를 좀 계속해서 원하고 있었고 근데 돈 문제가 있었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좀 얽히는 것 같아서 원래 갚으려고 했었다. 갚았나 모르겠어요. 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저 계좌 기록을 통해서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을 빌렸다가 3개월 쓰고 갚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3개월 뒤에 2천만 원을 빌리고 그 다음 3개월 뒤에 1천만 원 더 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요번에 이제 갚는 것 척인 거죠. 네. 예. 그러면 앞에 2002년 4월이나 7월에 그러니까 2000년 7월에 변제한 건 맞느냐? 네. 그럼 이제 기록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 씨는 죽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안 갚았는데 갚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천만 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X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왜 빌려줬느냐? 뭐 재기업을 원해서 빌려준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범인 용의자의 얘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정작 그 쇼핑백에는 돌이 들어 있는 거예요. 돌멩이를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왜 경찰이 확인한 거죠? 저 입금 출금한 내역이 없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구한 거야라고 추궁하니까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라고 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이 짓을 왜 했을까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네. 이건 뭐 그럴 수는 있죠. 이제 보는 앞에서 자기 면이 있으니까 야 내가 저 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갚았다 야 하고 그 돌아가신 분도 그게 연극으로 네. 연극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 신용을 의심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빌리고 갚았다고 하자. 네. 그리고 내가 돈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게 이 사람이
이 친구들 사실 어떤 신용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네. 그런 연극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돈이 없었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뭐 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은 그 전에도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있는 것다고 이렇게 명제처럼 적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뭐 확인이 된 내용인지 적혀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네. 확인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주장을 적어놨을까요? 주장이겠죠. 그 확인을 안 하니까 이게 네. 그냥 좀 이런 형태의 수사는 좀 허점이 많은 게 네. 그냥 범인의 말을 그대로 그냥 갖다 다 쓰는 거죠. 특히 이제 판결이 있었던 시기가 2004년, 3년, 4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모르겠어요.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은 네. 권 씨와 정 씨, 그러니까 사이에는 그냥 뭔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혼을 했지만 서로 뭐 애정도 남아 있고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은 애정이 있어갖고 이렇게 했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범행이 있다 하더라도 형량은 줄어들 수 있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 그냥 뭐 치고받다가 감정적 우발성 그렇죠.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정 씨가 이 이혼녀 전처한테 돈을 많이 뜯어내고 나서 안 갚으려고 죽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강도살인이거든요. 네. 이건 뭐예요? 치정살인이에요. 네. 형량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냥. 예. 근데 어쨌든 돌멩이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고도 뭐 어떤 그 관련된 내용이나 전화를 하진 않았고 이 네. 전처 사망하신 분이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을 수 있죠. 예, 졸려 언제와 이렇게 한 거 보면 알고 그 일단 쇼핑백의 내용물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니 근데 그것도 네. 졸려 언제와를 네. 돌아가신 분이 보냈다고 지금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파했다고 하는 시간대와 뭐 네. 이런 것들을 치면 어쨌든 1시 좀 전까지는 지인들과 있었고 그렇죠. 이 문자가 오고 간 것들이 사실 이제 걸쳐서 좀 앞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졸려 언제와는 살아 있을 때 네. 문자를 보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뒤에 같이 올라갔으니까요. 올라갔으니까 아니 그 봤으니까 네. 그 지인들이 그 사람 둘을 봤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보통 뭐 통화라든가 문자 같은 것들이 보냈다고 해서 진짜 보냈다고 믿어버리면 네. 사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근데 관계는 있었다. 치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돈 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역삼 일동 기지국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그게 근처에 있는 거예요. 네, 있긴 있는 상황. 왜 근데 근처에 있는데 이 짓을 했나 이게 문제죠. 아니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정 씨의 핸드폰을 네. 저쪽 다른데 어디에 골목 어디에 이렇게 놓고 여기 이 모텔에 들어와서 몰래 그 저기 종업원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도 이거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핸드폰이지 이 사람이 체크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좀 각각의 동기에 따라 좀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정 씨는 모텔에 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수상한 점이 계속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진술이 계속되는데요.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된 정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정 씨의 어머니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 왜 범행을 저질렀냐며 나무라도 채근했지만 정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행동이었을까? 반증하듯 정 씨는 경찰 조사 시 범행 현장인 모텔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고 정확한 도면을 그려냈습니다. 정 씨가 검찰 조사 때나 1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술집에서 나온 2월 19일 새벽 1시경부터 동건녀 집에 도착한 새벽 4시 30분경까지는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정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적이 있습니다. 전처랑 함께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불을 끌어다가 양손으로 이불의 가장자리를 잡은 뒤에 전처의 목 부분에 맞춘 다음 눌러서 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체를 없애려고
전처의 몸과 침대 주변에 휴지를 여러 장 덮고 이불로 감싼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걸 자백한 정 씨.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싶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정 씨는 돌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쇼핑백에 돈이 들었다고 말한 거는 전처한테 빌린 돈 중에 일부를 친구에게 빌려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갚질 못하니까 제가 전처한테 빌린 돈을 갚는 척 해야 그 친구가 심리적 부담을 갖고 그 돈을 갚을까봐 일부러 쇼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돌이켜 보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도 안 나고 경찰에선 행적을 스스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저지른 범행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백했을 뿐이지 제가 했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진술을 다시 전부 뒤집어버린 정 씨. 가족인 누나에게 쇼핑백을 보여준 것은 누나에게 나중에 4천만 원을 빌리고 카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쇼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씨가 숨진 전처에게 쇼핑백을 건네며 빚을 다 갚은 모습을 통해 살해 의도가 없음을 연출한 것이라고 봤고 정 씨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살해 부부는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나고 자신은 술집에서 바로 동거녀의 집까지 걸어왔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계속되는 정 씨의 말 바꿈에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그리 취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이후의 일을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술집을 나올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2시간 이상 걸었다면 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렸을 터인데 걸어서 집으로 온 사실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정 씨는 억울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억울한 사람치고는 탄원서는 고작 한 번 내고 끝이었습니다. 네, 이게 진술을 바꾸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정 씨도 그 전까지는 심지어 자백까지 하고 뭐 도면까지 그리고 막 이러다가 안 했습니다라고 법원에서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거는 네. 판사 앞에서 네. 판사 앞에서 얘기를 이게 이제 경찰에서의 검찰에서의 진술이라고 하면은 뭐 압박도 있었고 그랬다고 쳐도 영장실질심사는 판사 앞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임의성이 떨어지죠. 말하자면 이 사람 말이 신뢰가 떨어지죠. 아니 진짜 안 죽였으면은 판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제일 걸리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영장실질심사의 판사 앞에서 한 그 범죄에 대한 범죄 그 수법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말하자면 이불을 끌어다가 비급회색으로 이제 질식시키고 그 다음에 휴지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경찰이나 이거 많이 그런 거 없이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포렌식이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죽었고 저 화재 이런 것이 그거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술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네. 3년도라서. 이게 그 어쨌든 2시간 넘게 걸어왔다라는 주장인데 기억이 안 나는 그 시간 동안 아마 취해서 근데 뭐 법원은 그럼 당연히 깨야지 2시간을 걸었고 그러니까 저기 뭐 네. 많이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네. 앞서서 본인 주량이 2병까지라고 했는데 3명에서 5시간 넘게 5병을 먹은 거니까 그럼 그걸 반증을 하든가. 네. 아니 사실은 내가 다 먹었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내가 몰래 먹었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해야 해서 나는 술이 많이 취했다라고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얘기도 없이 그냥 기억이 안 나고 네. 걸어왔다. 그 우기는 거지. 가짜 쇼핑백에 대한 본인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어떤 나의 돈을 나중에 또 빌리려고 주변인들에게 내 부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 이거거든요. 쇼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쇼를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실제로 그랬을 경우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 말이에요. 그 쇼를 한 거를 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듯한 정황이 있죠. 그죠? 네. 아니 가서 보니까 돌이야? 그럼 전화해서 막 요구를 해야 뭐 되는데. 그거나 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럼 합의됐다는 거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너 이렇게 해자
내 쟤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누나한테 빌릴 테니까 그 얘기냐. 네. 그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자백을 왜 했어? 그랬더니 아니 경찰에서 행적을 뭐 보니까 내가 범행을 그런 것 같기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은 아니 그 경찰이 날 때렸어요. 아니면 경찰이 막 날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그럼 판결 어떻게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와의 불화로 인한 가정 파탄으로 가출하여 동거녀와 동거함에 따라 결국 피해자와 이혼에 이르르고 그리고 나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까지 빌려주면서 재결합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에 독촉을 하는 한편 재결합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이에 부담감을 느끼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동거녀와 새로운 생활을 위하여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가 없었던 것처럼 만든 다음 급기야 그런 사정도 모르고 쇼핑백을 가지러 나온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태움으로써 사체를 손괴하고 투스객에 있던 여관을 소외하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구형과 같이 극형을 고려할 정도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고 변론에 나타난 재반 양형 요소들을 두루 첨삭할 때 사형을 선택하는 것을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요. 대법원까지 가는데 무기징역이 확정이 됩니다. 아마 이 상태로 봐는 강도 살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정에 의한 일종의 분노 살인 뭐 이렇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흔이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물론 불에 좀 타긴 했지만 뭐 교살이나 액살이나 명확하게 말해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설골이 뭐 이런 게 전혀 없고 얼굴에 뭐 구타 흔적도 없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실 저희가 익히 보는 상흔들이 발견이 안 돼서 발견이 안 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죽였잖아요. 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무기징역이라도 가석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강도살인이라고 해서 아주 계획적인 강도살인은 가석방할 때 참작 사유가 많아요. 그 가석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사건에 보면은 그거잖아요. 내가 자기가 이제 전처랑 뭐 돈 왔다 갔다 뭐 하자 그러다가 이제 내가 했다가 일치정이란 말이에요. 그 우국해서 죽인 거예요. 이 상태의 네. 판결문은. 네네. 그러면 이 경우는 가석방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 판결문이 중요하냐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래서 근데 죽인 방법은 너무 서늘하단 말이에요. 비급회색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네. 그냥 화가 나서 막 죽인 게 아니라 티 안 나게 게다가 티 안 나게 비급회색을 뭔가 그렇죠. 네. 그리고 신원도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건 강도살인으로 봐야죠. 그리고 이 돈 부분도 실제로는 3천만 원이 갚은 게 맞는지 그럼 전체 액수가 6천이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앞에 걸 안 갚았다고 하면은 네. 실제로 이 돌아가신 분이 이 범인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 그러면 이거 강도살인이죠. 지금 이게 동기를 결국 이제 인정한 게 전처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관계를 하려고 지금 돈을 빌려준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 어쨌든 피고의 진술을 지금 여기 거의 지금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전처의 책임으로 몰잖아요. 네네. 전처가 매달렸던 거잖아요. 네. 이 얘기다라면. 그러니까 동기 제공 뭐 그렇죠. 이런 동기 건가요? 제공이죠. 뭐 제가 이제 같은 무기징역인데 뭘 갖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네. 이건 가석방이라든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형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금방 감형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어떤 종류의 범행과 범행 심리로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돈이 궁하니까 전처를 이용해서 돈을 전처도 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없는 돈을 가지고 이 범인한테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전처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알면서도 이랬다는 거잖아요. 질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마치 결합해 줄 것처럼 하면서 돈을 뜯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강도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악질적이죠. 네. 권 씨가 숨졌기 때문에 속마음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뭐 결국
결국 당일날 그 쇼핑백 쇼도 같이 해주고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호의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네, 그런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호의를 이용한 거죠. 그거를 이렇게 악랄하게 이용해서 사망캐까지 만든 네, 그런 범인의 무기징역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숨진 권 씨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